자, 해지를 했었을 때 이 퇴직금은 어차피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니까 이 세제적으로는 좀 불합리한 부분들은 전혀 없어요. 그냥 내가 원래 내야 될 퇴직소득세만 그냥 납부하면 되니까 사실 별다른 문제는 없는데, 중요한 건 이미 납입해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된 운용이익들은 한꺼번에 해지하면 세율이 높습니다. 무려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고, 일단은 나는 중간에 좀 일부 찾아야 된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기존에 납입한 계좌가 아니라 일단은 새로운 계좌로 수령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나는 중간에 찾을 목적 없고 단순히 노후소득으로 활용하면서 계좌가 많이 분리되는 것을 일부 좀 방지하고 싶다, 일단 기존 계좌로 받는 것을 좀 권장드리고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예은입니다. 오늘은 김범곤 작가님과 함께 연금 전략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범곤의 연금 수업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연금 컨설팅, 교육 그리고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2026년 들어서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5% 올랐다고 들었어요. 직장인과 지역 가입자 어떤 차이가 있을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좀 설명 부탁드려요. 자, 일단 2025년까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이제 9%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6년부터는 이제 0.5포인트가 올라서 이제 급여에서 아마 9.5%가 일단 국민연금 보험료로 빠져나갈 거고요. 다만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과 이제 회사 다니지 않고 자영업 혹은 사업하시는 분들마다 이제 납입하는 보험료의 좀 체감 온도가 좀 이렇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장 가입자라고 하는 게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인데, 일단은 뭐 9.5%를 일단 개인 부담이 100% 되는 건 아니고요. 회사에서 한 절반 정도는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75% 정도 이제 본인 부담금이 조금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이제 100% 뭐 9%였다가 9.5%니까 사실 0.5%가 더 오르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이제 납입하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지역 가입자분들께서 조금 더 많이 납입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한 300만 원 급여로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사실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근데 좀 안타까운 점은 2033년까지 연금 보험료율이 13%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300만 원 기준으로 2025년까지는 월 27만 원이 부과됐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300만 원 기준으로 28만 5천 원이 이제 증가되다 보니까, 그래서 1년 기준이면 그래도 한 10만 원 이상 조금 일부 차이가 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연금보험료가 인상되면 뭐 장단점들은 있습니다. 일단은 실제로 내가 써야 될 이제 소비할 수 있는 돈이 조금 일부 줄어드는 건 맞고요. 다만 이제 납입하는 금액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미래에 내가 수령할 수 있는 연금 수령액도 같이 늘어난다라는 점, 그리고 국민연금 납입 금액이 100% 다 소득공제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소득 금액, 그 소득공제되는 항목에도 일단 일정 부분 공제 효과가 크니까 나중에 세금을 조금 더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점들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민연금 또 보험료율도 13%까지 오른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더 오를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은 뭐 9%에서 13%까지 오르기 좀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자꾸 올린다라는 건 국민들의 반발이 좀 심하기 때문에 사실상 계속적으로 올리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33년까지는 13%대까지는 일단은 인상하기로 일단 결정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일단 뭐 상승은 당연히 될 거고요. 그 이후에 혹시라도 연금보험료를 또 올린다라고 하면 아마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쉽지 않은 결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43%로 조정됐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노후에 우리가 받게 될 진짜 금액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은 소득 대체율이 개정 전까지는 일단 40%였어요. 근데 이 소득 대체율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내가 급여가 만약에 뭐 10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국민연금이 그래도 한 40%, 즉 한 40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책임져 줄게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40%에서 43%
43%가 됐다라는 건 그래도 3%에 대한 비중이 올라갔기 때문에 미래에 수령하는 연금액의 크기가 올라간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러면 누구나 다 40%, 43% 정도의 소득 대체율이 적용되는 것인가? 그건 아니고요. 이 생애 전체 일단 평균 소득에다가 적어도 43% 정도를 완벽하게 적용받으려면 이 가입 기간이 무려 40년 정도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좀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직장 생활 하다가 뭐 이직이 좀 잦으신 분들은 현실적으로 실질 수령 금액들은 조금 더 낮을 수 있다라는 것들은 참고해 주셔야 되겠고요. 일단 소득 대체율의 개념은 생애 전체 평균 소득에서 소득 대체율만큼 국민연금 수령액을 맞춰주겠다라는 내용인데 가입 기간이 그래도 최소 40년은 돼야 된다라는 사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40년 알는 다 못 채우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20년 채웠다라고 하면 한 절반 정도의 수준이 이제 국민연금으로 이제 보존된다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가입 기간 10년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 20년 기준으로 일단 중간값이고요. 그다음에 20년을 초과해서 가입하게 되면 사실상 평균보다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금 고갈 시점이 이제 7년 늦춰졌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하지만 젊은 층의 불신은 여전해요. 2030 세대에게도 연금은 여전한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실까요? 일단 뭐 국민연금은 강제적으로 일단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급여가 발생되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꼭 질문 던지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내가 국민연금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떠한 연금 수단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이 국민연금에 약간 좀 다소 좀 이렇게 불신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반적인 연금 상품들은 사실 정액 지급입니다. 이 정액과 이제 반대되는 게 이제 증액 지급인데 사실 국민연금은 매년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계속적으로 연금액을 늘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내가 국민연금보다 더 나은 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국민연금이 존재할 이유들은 없을 수는 있는데 사실 또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연금을 가입해서 투자를 잘하면서 많은 수익을 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국민연금 불신 갖는 건 충분히 이해는 하겠으나 그래도 내가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또 국민연금만한 게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전달 드립니다. 그럼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이제 생기는 소득 공백기가 점점 요즘엔 길어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구간을 버티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 뭐가 있을까요? 실제로 이 퇴직을 하신 분들의 이제 주된 좀 약간 좀 고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국민연금, 즉 공적연금을 지급받는 데까지 많은 분들은 한 10년 정도, 뭐 적은 분들은 한 5년 이상의 이 소득 공백기에 대한 기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뭐 현실적인 대안은 사실 재취업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건데 만약에 재취업이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소득 공백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사실 소득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일찍 이 사적연금들을 좀 적절히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사적연금은 뭐 여러 연금이 있겠으나 그래도 우리가 재직 기간 중에 납입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을 좀 적절히 활용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퇴직금도 사실 많은 분들이 좀 목돈을 가지고 이 주택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일정 부분 주택 구입에 활용하시더라도 남은 퇴직금에 대한 부분들은 이왕이면 연금으로 조금 활용해서 소득 공백기의 소득을 메꾸는 재원들로 좀 활용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026년에 연금 관련돼서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뭐가 가장 큰 게 변화하게 될까요? 일단 뭐 연금제도에서 많은 변화는 아직 이제 피부로 와닿는 것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국민연금 관련돼서는 연금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늘어났다라는 거, 그리고 2033년까지 13%로 증가된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국민연금 관련돼서 감액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국민연금 받을 시점이 됐는데 실제로 경제활동을 통해서 소득이 감소되는 구간이 있었는데 그게 5단계로 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2단계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좋은 겁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수령하는 나이에 내가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이 감액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개선이 있었는데 근데도 이제 감액되는 조건들은 사실 그 기준소득 월액이라고 해서 이 A값이 있습니다. 전체 평균 가입자의 소득 기준인데
사실 감액되려면 소득이 얼마인 것 같으세요? 2025년 기준으로 일단 390한 6만 원 정도? 그래서 그 초과 소득이 발생이 되면 국민연금이 일정 부분 감액됐었는데 이제 이 감액 구간이 일단 1, 2단계가 이제 삭제가 됨으로써 사실 뭐 한 300 한 후반대의 소득에서 또 200만 원이 또 초과돼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연금 수령하는 시점에 월급 기준으로 세후 한 500만 원 정도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감액되는 조건들로 좀 일부 전환됐다라는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적연금과 관련돼서는 이 종신토록 수령할 수 있는 이 종신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신형 연금의 연금소득세율이 4.4%였는데 얘가 이제 3.3%로 좀 낮아지게 되는 이런 개선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을 많은 분들이 또 가입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 연금제도가 좀 좋게 개선된 부분들은 있는데 실제로 혜택을 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작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준비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또 많은 분들도 사적 연금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IRP 관련해서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2부에서는 IRP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RP 세금 3.3%만 내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자, 일단은 IRP 계좌의 이제 속성은 일단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납입했을 때 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뭐 퇴직금을 이제 IRP 계좌로 이제 수령하도록 이제 법적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IRP 계좌의 이제 뭐 활용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3.3%의 개념은 연금 소득세율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연금을 수령할 때 이제 소득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일단은 뭐 55세부터 70세 구간에는 5.5%, 그리고 70세부터 80세 구간에는 4.4%, 그리고 80세 이후 구간에 이제 수령했을 경우에는 3.3%의 낮은 연금 소득세율이 적용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이자나 배당 받으면 한 15.4% 적지 않은 세금을 떼고 있는데 사실 연금에서 발생되는 뭐 운용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납입했을 때 받은 세액 공제들은 사실 과거의 세제 혜택을 모두 다 받은 그런 소득들이거든요. 그래서 연금에서는 일단 최대한 연금 수령 기간을 길게 설정해서 늦게 수령할수록 실질적으로 내가 수령했을 때 받는 세금이 많이 줄어드는 구간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3.3%를 적용받으려면 그래도 뭐 100세 시대니까 그래도 80세 이후에 연금 받을 때 3.3%에 대한 연금 소득세율이 적용된다라는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3.3% 그래도 뭐 55세부터 일단 연금 개시하면 5.5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낮아지니까 사실 3.3%가 훨씬 더 낮아 보일 수는 있으나 그래도 연금을 통해서 연금 수령할 때 절세 효과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자 배당 받는 것보다 15.4%보다는 상당히 크다라는 것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IRP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야 한다는 계좌 쪼개기 전략, 이게 2026년에도 여전히 유효한 전략일까요? 일단 뭐 저희가 아마 이제 유튜버 촬영하면서 이제 연금을 이제 용도별로 좀 나눠야 된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리다 보니까 실제로 만나뵌 분들 보면 정말 많이 갖고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씩 좀 케이스별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뭐 이런 측은 사실 납입했을 때 세액공제를 받을 목적으로 가입을 합니다. 근데 이 IRP 계좌의 경우는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까지 되고 연금저축의 경우는 600만 원까지 되는데 내가 IRP를 선택해야 될지 연금저축을 선택해야 될지 그 기준이 이제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일단 뭐 세액공제 기준으로 나는 연간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받겠다 그렇게 활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연금저축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 나는 900만 원 꽉 채우겠다라고 하면 이때는 IRP 계좌를 좀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계좌를 자꾸 쪼개는 것보다는 애초에 좀 설정하셨을 때 납입 금액 기준으로 연금저축 쪽으로 많이 자금을 좀 모아야겠다. 그리고 600만 원만 뭐 가입하면 되겠다 판단되시면 일단 600만 원을 연금저축으로 활용해 주시고 나는 900만 원 꽉 채울래요 판단되시는 분들은 일단은 IRP
IRP 계좌 한 개로만 충분히 900만 원 채울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절세 계좌로 활용한다라는 관점에서 세액공제 납입 한도를 초과해서 납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액공제는 900만 원까지 한도가 적용되니까 이때는 그냥 IRP 계좌에 세액공제를 받을 목적으로 900만 원을 납입해 주시면 일단 계좌 하나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계좌, 얘는 연금저축이 조금 더 유리한데, 왜냐하면 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계좌들은 나중에 중간에 돈이 필요할 때 인출이 조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을 활용하기를 권장드리고, IRP 경우에 중도 인출은 사실 이게 법적으로 좀 제한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내 집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뭐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든지, 그래서 어떠한 특정 조건이 아니면 중도 인출이 안 되니까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좌가 2개 필요하신 분들은 일단 9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챙기시고, 나머지 900만 원에 대한 자금들은 금융자산을 절세 계좌로 옮길 목적에서 일단 구분해 두시면 일단 계좌 2개가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직하게 되면 어차피 회사에서 이제 IRP 계좌를 또 요청을 합니다. 이때는 IRP 가입 확인서를 제출해야지 이 퇴직금이 일단 IRP 계좌로 입금되게 되겠고요. 이랬을 때는 이미 내가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연금저축 하나, 그리고 세액공제 받을 계좌는 일단 IRP 계좌 또는 연금저축, 그리고 퇴직금이 입금될 계좌는 또 IRP 계좌로 또 수령하게 돼 있다 보니까 적어도 저는 만약에 이제 IRP나 이제 연금저축을 좀 적절히 잘 활용하신다라고 한다면 한 3개 정도도 사실 좀 많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용도를 조금 명확히 구분하게 되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연금저축 하나, 그 다음에 납입해서 세액공제 받을 IRP 하나, 그리고 퇴직금이 입금될 나중에 IRP 계좌 1개 정도까지만 해서 이 3개 이상을 좀 늘리는 건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계좌를 늘리셔야지, 계좌를 자꾸 쪼개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운용 부담이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계속 상품 선택해서 내가 굴려야 되는데, 사실 처음에는 되게 열심히들 하시는데 나중에는 항상 보면 지치시더라고요. 직접 하는 게 생각보다 쉬워 보이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또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계좌를 이렇게 나눠 놓는 것은 결국에 운용에 있어서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면서 목적에 맞게 계좌 분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연금 수령 연차 계산 방식이 정교해졌다고 들었어요. 퇴직금을 IRP로 받을 때 기존 계좌로 받는 게 좋을지 신규 계좌로 받는 게 좋을지 어떻게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IRP 계좌에서 이제 우리가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사실 이미 IRP 계좌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또 새롭게 개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다가 넣어두는 게 좋을지가 일단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일단 의사결정 내릴 때는 퇴직금을 온전히 연금으로 쓸 것인가가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퇴직금의 일부라도 찾아서 쓸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 계좌로 만약에 받게 되면요, 그 계좌 안에는 퇴직금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납입했던 납입 금액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운용 이익도 있게 돼요. 근데 내가 퇴직금에 대한 부분만 좀 추가적으로 좀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안타깝게도 부분 인출은 좀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계좌를 전부 다 해지를 해야 돼요. 자, 해지를 했었을 때 이 퇴직금은 어차피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니까 이 세제적으로는 좀 불합리한 부분들은 전혀 없어요. 그냥 내가 원래 내야 될 퇴직소득세만 그냥 납부하면 되니까 사실 별다른 문제는 없는데, 중요한 건 이미 납입해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된 운용 이익들은 한꺼번에 해지하면 세율이 높습니다. 무려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부과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세금적으로 좀 많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나는 중간에 좀 일부 찾아야 된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일단 기존에 납입한 계좌가 아니라 일단은 새로운 계좌로 수령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기존에 납입한 계좌로 수령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나는 중간에 찾을 목적 없고 단순히 노후소득으로 활용하면서 계좌가 많이 분리되는 것을 일부 좀 방지하고
쉽다 판단되시는 분들은 일단 기존 계좌로 받는 것을 좀 권장드리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용도를 조금 명확하게 좀 분리해 놓는 측면에서는 일단은 퇴직금은 새로운 계좌를 개설해서 수령하는 것을 좀 권장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존 계좌로 받았을 때 사실 좀 복잡한 게 되게 많아요. 사실 연금 수령 연차를 적용하는 기준들도 좀 상당 부분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복잡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나한테 뭐가 유리하지? 어떤 계좌는 수령 연차가 1년차부터라고 하는데 어떤 계좌는 수령 연차가 6년차부터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처음 듣고 낯설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사실 그냥 일반 계좌로 일단 수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지 활용 방법을 고민하는 게 조금 더 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귀찮으면은 그러면 기존 계좌로 받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인가요? 아니요, 저는 이제 신규 계좌로 무조건 받는 게 아. 가장 좋은 선택이고 네. 나중에 이제 이 계좌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사실 통합도 할 수 있어요. 예, 연금 계좌끼리는 이전할 수 있는 이전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새 계좌로 받아놓고 기존 계좌랑 통합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나중에 내리는 게 사실 섣불리 그냥 갖고 있는 IRP 계좌로 확 받았는데 얘가 나한테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인지 부정적인 부분인지 아마 이렇게 직접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새 계좌로 받고 통합할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은 추후에 내리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연금 인출 시에 1,500만 원을 넘기면 종합과세나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2026년 세율 기준으로 어떤 분들이 분리과세 16.5%를 선택해야 유리할까요? 일단 연금 인출 시 연간 1,500만 원은 일단 중요한 건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이익이 빠져나갈 때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이익이 빠져나갔을 때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해서 인출하게 되면 첫 번째로 16.5%의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두 번째로는 다른 소득이랑 몽땅 다 합산해서 과세되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일단은 분리과세는 되게 깔끔합니다. 그냥 세금 16.5%만 내면 끝나요. 다만 이 종합과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득이랑 합산돼서 일단 그 소득 금액이 일단 결정이 나고요. 여기에 공제에다가 과세 표준에 또 세율 구간이 붙어서 세금이 늘어날지 늘어나지 않을지는 사실 그때 가봐야 합니다. 지금이야 뭐 다양한 소득원들이 있으니까 종합과세 되면 조금 나한테 불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일단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실 퇴직 시점에는 또 다른 소득원들이 거의 없을 가능성들도 높거든요. 그때는 뭐 종합과세냐 분리과세냐 아마 유불리를 따지실 겁니다. 다만 1,500만 원 이상 수령했을 때 그 기준점은 종합과세 했을 때 세율 구간이 동일하게 16.5% 구간이다 라고 하면 그때는 분리과세 처리하는 것보다는 종합과세 처리하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한데 왜 그러냐면 분리과세는 그냥 16.5 세금 내고 끝낸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종합과세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좀 공제되는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공제되는 항목이 많다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실질적으로 환급세액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내가 남들보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더 많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전체 16.5% 세금 떼는 것보다는 월등히 낮은 세율로 또 부과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16.5%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만약 종합과세 했는데 세율 구간이 16.5%가 초과되는 24% 초과 구간이다라고 하면 이때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그냥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게 세금적인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IS 이제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넘기는 전략이 이제 필수라고 들었는데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6년 기준 이 혜택을 극대화하는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좀 알려주세요. 자, 일단 IS 계좌 만기 자금 하면 도대체 만기가 언제야 라고 이야기를 주시는데 일단 만기의 개념은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연금으로 옮길 수 있는 조건은 첫 번째 일단 의무가입 기간이 있어요. 3년 경과하고 두 번째로는 IS의 계좌를 해지했었을 때 이제 뭘 할 수 있냐 일단 연금 계좌로 옮길 수 있는 조건은 모두 다 충족됐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만기가 아니라 일단 의무가입 기간 3년 경과되는 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IS 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으로 옮기게 되면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가 세액공제 혜택은 일단 넘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늘려주는데 일반적으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900만 원까지 돼요. 900만 원까지. 그리고 ISA 계좌 만기 자금이 들어오는 그 해에는 300만 원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최대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또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연금계좌에 납입 한도는 연간 토탈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한데 ISA 계좌에 있는 자금이 들어오는 그 해에는 연간 1,800만 원을 초과해서도 납입이 가능하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이전을 해야 되는가? 일단 첫 번째로는 ISA 계좌 3년 경과돼서 일단 가입하고 있는 모든 금융상품은 팔아야 됩니다. 일단 매도를 해서 현금화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ISA 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손익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익과 그 다음에 손실난 부분들을 상계 처리해서 발생되는 순이익에 200 또는 4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 주고요. 그리고 비과세 한도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9.9%의 세금은 일단 부과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후 금액이 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ISA 계좌에서 세후 금액이 정산되면 사실 일반 계좌로 이제 자금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뭘 해야 되냐? 연금에다 이전할 금융회사에 전화하셔서 ISA 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으로 입금하고 싶다라고 하면 아마 그 직원분이 얼마를 입금하실 건가요?라고 물어볼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럼 뭐 전부를 꼭 이렇게 이전을 해야 되냐라고 질문 주시는데 두 케이스입니다. 전부 이전해도 되고요. 아니면 일부만 이전해도 되기 때문에 일단 얼마를 이전할 것인지를 미리 결정하셔서 이전 금액을 말해주시면 일단 신청은 완료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실제로 일단 연금을 만약에 ISA 계좌 자금을 이체한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이런 프로세스 과정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실제로 뭐 사실 그냥 알아서 이전 신청해 줘서 넘겨주면 좋겠는데 뭐 이전하면 좋다라고만 얘기 들으시지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거의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전하고자 하는 금융사에 연락해서 문의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셔서 일단 최대한 옮기시는 게 나중에 세금적인 부분에서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계좌를 잘 구성해 뒀으면은 어떤 상품을 담을지가 많은 분들이 고민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그래서 3부에서는 연금 계좌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금 계좌에서 월배당 ETF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은데요. 2026년 2월 기준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안정적인 연금용 배당 포트폴리오 구성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은 뭐 연금 안에서 이제 뭐 배당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데 일단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배당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더라도 일단 현금성 자산을 반드시 두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배당만으로는 일정 부분 좀 성장을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와 관련된 시장 지수의 ETF는 꼭 편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준비했는데 일단 다양한 기초 자산이 있어요. 사실 월배당 ETF에도요. 근데 그래도 조금 안정적으로 좀 해볼 수 있는 것들 좀 몇 개가 있을지를 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정적이라는 것은 일단 가격 변동은 그리 크지 않고 그 다음에 적정선에서 배당을 주는 ETF군들을 좀 갖고 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현금성 자산 가격 변동은 거의 없으면서 일단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코덱스 미국 머니마켓 액티브. 자, 이름엔 일단 미국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달러 베이스로 움직이고요. 머니마켓 액티브는 MMF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국내 MMF는 사실 원금 소실 가능성이 아예 없는데 이 미국 MMF는 그래도 환율 변동에 따른 영향들은 있기 때문에 뭐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환율에 대한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국내와 미국의 금리 차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연환산 분배율이 안전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4.92%로 정말 높아요. 사실 예금 금리가 지금 2% 초반대인데 그냥 내가 안정적으로 넣어두고 그냥 배당받을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금리 차가 많이 벌어졌으니까 지금은 차라리 그냥 미국의 MMF에 넣어두고 안정적으로 배당받는 형태에서는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뭐 채권이 사실 금리가 자꾸 안 떨어져서 다시 좀 답답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장기채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미국 채권도 일정 부분 또 적지 않은 배당을 줍니다. 그래서 약 한 4%대에도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목으로는 코덱스 미국 종합채권 ESG 액티브
그다음에 H 종목이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는 해당 종목이 월 배당 주면서 그래도 배당 수익률로는 한 4.54%니까 또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고배당과 관련돼서는 플러스 고배당주, 사실 이 고배당주들의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자, 우리나라에 기초자산을 두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배당 정책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배당주임에도 불구하고 자산 가치 상승률이 엄청났던 그런 지난 한 해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사실 얘네들이 평균 한 4-5% 정도 됐는데 분배율 보시면은 3.56%예요. 왜 이렇게 낮아졌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ETF의 가격이 오르면 분배율은 낮아지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고, 상대적으로 분배율이 높게 설정되는 것은 ETF의 가격이 좀 낮았을 때 얘기인데, 지금은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일단 평균 분배율은 좀 많이 좀 낮아진 형태입니다. 그렇더라도 일정 부분 뭐 장기 투자했었을 때 적정선에서의 분배율과 그 다음에 자본가치 상승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플러스 고배당주를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배당 성장하면 일단 슈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종목이 일단은 대표적인 배당 성장 종목이고요. 연환선 분배율 봤더니 좀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한 3점 한 중반대였는데 2.89%로 좀 낮아졌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었는데, 도대체 왜 낮아졌지라고 했더니 최근에 좀 슈드가 좀 올랐어요, 가격이. 예전에 또 잠시 침체됐었는데 최근에 또 일부 좀 반등 구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튼 연환선 분배율이 좀 상대적으로 좀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배당의 이제 대명사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되는 리츠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츠 중에서도 일단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종목, 무려 배당이 8.94%로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6% 넘어가면 사실 이 커버드 콜이라고 하는 옵션 프리미엄 이익 가지고 지급을 해주는데, 현존하는데 커버드 콜을 사용하지 않고 배당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일단 리츠 종목. 따라서 월배당 ETF로 혹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연금을 운용하실 분들은 일단 편식이 가장 안 좋습니다. 내가 선호하는 몇 개의 종목들만 담아서 운용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기초자산을 혼합해서 가격 변동 위험은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고정 현금 흐름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들로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기초자산을 조금 혼합해야 된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여기 있는 기초자산들, 현금성 자산, 미국 채권, 국내 고배당, 그 다음에 슈드, 그 다음에 리츠 종목들을 적절히 잘 활용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한국형 슈드와 커버드콜 상품이 요즘 쏟아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은퇴가 5년 남은 분과 20년 남은 분이 있다면 어떤 상품을 선택하는 게 비교적 효과적일까요? 자, 일단은 한국형 슈드는 일단 알고 계셔야 될 게 대표적인 배당 성장입니다. 뭐 배당 성장의 개념은, 자,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꾸준히 배당률을 늘려와준 기업 100개가 일단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올해는 기업이 늘려줬는데 내년은 배당을 줄인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 기업은 당연히 이탈되게 되는, 그래서 자동적으로 리밸런싱이 되는 구조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될 건, 미국에서 배당 많이 주는 그런 회사들, 배당을 지속적으로 늘려와준 회사들은 이미 많이 성장된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 위험은 적고 안정적인 성장과 그 다음에 지속적인 배당을 받고자 하신 분들이 사실 슈드를 선택하기에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퇴가 20년 남았다 이런 분들이 사실 배당을 막 10% 20% 주는 커버드 콜을 굳이 이용할 필요는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보고요. 20년 동안은 일단 불리는 게 목적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배당받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재투자해서 미래의 성장 재원으로 활용하시되, 다만 슈드만 넣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성장과 슈드를 적절히 혼합해서 운용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다만 리스크 해지 목적에서는 일부는 꼭 현금성 자산을 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의 일정 부분, 그 다음에 슈드와 좀 가장 잘 맞는 짝꿍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짝꿍이 바로 미국 나스닥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나스닥백과 슈드, 그리고 일정 부분 변동성을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좀 혼합하는 것이 20년 장기 투자하는 데 힘을 좀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은퇴가 한 5년 정도 남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어떤 계획이 필요하냐? 일단 5년 동안에 돈을 많이 불리면 좋겠다라는 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5년 있다가 많이 늘어나면 좋겠으나 5년 있다가 수익이 안 좋으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리스크 관리는 일단 은퇴 5년 전부터는 조금씩은 해주셔야 되는데 시장이 좋을 때 사실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도 항상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건 이분들이 은퇴 자금을 실질적으로 어떠한 종목 매수하는 시점은 그 누구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같이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사실 적지 않은 금액들이거든요. 몇 억 이상을 한꺼번에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사실 막 5%, 10%만 떨어져도 하루아침에 몇천만 원이 사라지게 되는 충격이 휩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조금 완화하는 목적에서는 그래도 안전한 곳에 50% 정도, 그리고 위험 자산의 50% 비중으로 계속 맞추는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다만 이제 커버드콜 종목들을 포함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목적은 재투자 재원을 마련하거나 향후 인출했었을 때 일부 고정 현금 흐름을 만들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운용하는 포트폴리오들에 있어서는 배당 중심으로 운용하시되 동일하게 현금, 그리고 일부 슈드, 그 다음에 일부는 성장 필요하니까 미국의 대표 지수와 그 다음에 일정 부분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커버드콜을 담으시되, 커버드콜은 그래도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를 추종하는 커버드콜 종목들 있습니다. 뭐 S&P 500 나스닥을 추종하는 커버드콜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종목들을 담아서 보수적인 운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년이면 사실 정말 길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좀 공격적으로 하시고요. 은퇴 5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길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주식시장을 한 10년 이상, 20년 이상 투자하신 분들은 생각보다 보수적인 접근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침체가 오면 최소 3년 이상의 경기 침체도 올 수 있고요. 가끔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잃어버린 10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하필 내가 은퇴했을 때 잃어버린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아니면 불타오르는 시장이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고, 다만 명확한 건 10년 혹은 20년 기간 동안에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들을 꼭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금을 TDF에 맡겨놓고 안심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2026년 현재 TDF 운용사들의 성적표를 볼 때 개인 차원에서 직접 체크해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자, 일단 TDF는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해서요. 항상 상품 뒤에 이제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2030이면 2030년도에 은퇴할 분들, 2040이면 2040년들, 2050이면 2050년에 은퇴할 분들을 대상으로 설계된 건데, 자, 중요한 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위험 자산의 비중이 높고요.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위험 자산의 비중이 낮게 설계되어져 있고, 매년 리밸런싱을 통해서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비중을 적절히 분산해주는 그런 자동 배분되는 그런 상품입니다. 자, 중요한 건 TDF를 쓸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들이 필요로 한데, 중요한 건 내가 TDF보다 수익을 못 낼 것 같다. 예, 그때는 그냥 TDF를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근데 가끔 이제 내가 TDF를 초과하는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이 보통 직접 운용하는 경우 있는데,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건 성과 평가라는 걸 직접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준은 여러 가지가 될 수는 있으나, 일단 만약에 TDF를 가지고 나의 성과랑 비교했을 때 내 성과가 자꾸 TDF를 이기지 못한다, 그때는 차라리 TDF를 선택하는 게 더 나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어차피 자산 배분이 주식과 채권이 혼합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료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일단 ETF로 일단 TDF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뭐 2040인 종목들을 쭉 보니까 일단 3개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중간값도 하나 있긴 하더라고요. 2045가 있었는데 걔네들은 일단 과감히 뺐고요. 일단은 뭐 TDF 2040 기준으로 코덱스, 키움, 그다음에 라이즈 이렇게 3개의 자산 운용사의 1년 성과를 비교했더니, 일단 코덱스의 경우는 12.31%, 키움의 경우는 16.30, 라이즈의 경우는 16.90%인데 안에 들어가서 세부적인 종목을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핫했던 국가를 따지면 역시 이제 우리나라가 포함되어져 있었는데, 유일하게 키움의 TDF 상품이 일단 국내 주식이 일부 반영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성과가 좀 다소 좋은 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코덱스의 경우는 미국 주식과 채권이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고, 그 다음에 저 라이즈 TDF 2040 액티브도 마찬가지로 미국 주식과 채권이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인데, 중요한 건 그때 상황에 따라서는 사실 어떤 TDF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단순히 1년 성과만 볼 게 아니라 나는 뭐 미국 중심으로 갈 거야 라고 한다면 이때는 미국 주식과 채권이 혼합되어져 있는 그런 TDF들을 선택하기에 좋고요. 그 다음에 아니야 나는 좀 글로벌하게 좀 가겠다 라고 한다면 국내 주식과 그 다음에 미국 주식 그리고 채권들이 혼합되어져 있는 이러한 형태의 종목을 좀 찾아서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산 운용사마다의 주된 특징들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코덱스 TDF를 보시게 되면 거기 안에 들어있는 ETF 종목이 대부분 삼성 자산운용에서 만든 ETF들이 반영이 돼 있고요. 키움에서 만든 건 또 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라이즈에서 만든 거는 그 안에 들어가면 대부분 이제 라이즈에서 만든 ETF와 일정 부분 미국 시장에 직접 투자되는 이러한 형태들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들도 세부 종목들을 확인해 보시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투자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느 특정 시장에 쏠려 있는 것보다는 조금 광범위하게 주식 시장의 범위가 넓혀져 있는 그런 종목들을 선택하는 것도 또 나은 대안이 될 수 있고요. 아니야 나는 그냥 나의 연금 자산은 그냥 미국과 함께 하겠어라고 한다면 이때는 미국이 편입되어져 있는 종목들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비교적 어느 자산 운용사가 성과를 가장 잘 냈었나요? 근데 이게 생각 외로 다 엎치락뒤치락 되다 네. 보니까요. 근데 안에 있는 기초 자산, 두 번째로는 보수에 대한 측면, 세 번째로는 거래량이 활발한지. 사실 키움이 일단 수익률은 좋은 편이었는데 거래량은 좋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코덱스랑 라이즈의 경우는 사실 좀 이렇게 요새 TDF를 어떻게 쓰냐면 이 연금 계좌 중에서 이 IRP나 DC형 계좌는 최소 30%를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돼요. 근데 이 30%를 채울 수 있는 일단 종목들 중에서 사실 TDF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이고요. 단순히 1년 성과만 봐서 비교하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최소 5년 이상의 성과를 조금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그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이 뭔지는 자산 운용사마다 조금 차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 선택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높은 시대잖아요. 연금 수령액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방어 자산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자, 일단은 인플레이션은 뭐 결국 이제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데 나는 성향이 안정적이라고 해서 안전자산의 100%를 넣게 되면 실질적으로 내가 소비해야 될 그 실질 수익률은 낮아지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안정적인 성향이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연금 자산은 장기적으로 10년, 20년, 30년 그리고 운용해야 되고 사실 지금 당장 꺼냈을 돈들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뭐 20년 있다 꺼냈을 걸 지금부터 너무 위험해라고 생각해서 안전하게 너무 담아두는 것보다는 시장은 그래도 우상향하는 구조로 되어져 있다라는 믿음이 일단 첫 번째로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코스피 지수가 일단 5,000포인트가 넘어갔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그럼 코스피가 갑자기 1,0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질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혹시라도 뭐 어딘가에 미사일이 떨어지지 않는 한 그렇게 될 일은 좀 거의 없다라고 좀 볼 수는 있는데 이렇듯 시장 지수들은 결국에 국가 경제의 집합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산업과 기업들이 한 가지로 뭉쳐져서 사실 숫자로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물가가 오른다라는 건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모든 숫자들은 결국 상향, 우상향하는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시장에 장기 투자하는 것들을 조금 일부 반영하는 걸 좀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 산업이나 섹터를 넣는 것들보다는 일단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지수들을 넣어주시는 게 좋고 사실 연금 계좌 안에서는 미국 대표 지수를 넣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핫한데 왜 우리나라 지수는 뺐냐라고 했을 때는 이 상품의 구조를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식형 펀드나 국내 주식들은 매매 차익이 세금이 없어요. 원래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연금 안에다 담아 놓아도 어차피 비과세인데 안타까운 점은 연금 계좌 안에서 담겨져 있는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주식형 ETF의 경우는 매매 차익이 원래는 세금이 없어야 되는데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 모두 다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 그래서 사실 일반 계좌에서는 아예 세금이 없는데 연금 계좌로 가지고 오면 세금이 붙게 되는 그런 형태들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연금 계좌 안에서는 일단 우리나라의 코스피 200 지수 추종하는 ETF들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일정 부분 인플레이션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 그 시장을 대표하는 그래도 좀 미국 지수들을 좀 잘 활용해 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뭐 종목은 뭐 다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을 추종하는 ETF들 혹은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을 잘 한번 찾아보셔서 일단은 일정 부분 편입하시되 그래도 나는 안정적이다라고 하면 5대5 정도 나는 더 보수적이어야 된다 이러면 최소한 위험 자산의 한 30% 안전 자산의 70% 정도만 그래도 넣어주시면 일정 부분 물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것들 꼭 믿고 꼭 인플레이션 관련된 해지는 하셔야 됩니다. 투자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꼭 성장과 관련된 ETF들을 꼭 반영해 주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작가님 저서에서 이제 월 300만 원 평생 연금 시스템 이걸 강조하셨잖아요. 지금 50대여도 이걸 시작하기 늦지 않은 나이대일까요? 딱 5년 만에 완성하는 압축 전략이 있다면 조금 말씀 좀 부탁드려요. 잘 때는 뭐 연금 일찍 시작하면 정말 좋습니다라고 네. 이야기들은 합니다. 근데 실제로 청년분들을 만나게 되면 안타깝게도 납입할 재원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50대 분들은 특이하게도 일단 납입 재원들이 넉넉합니다. 넉넉한데 안타까운 건 연금 계좌 혹은 ISA 계좌에 많은 돈을 못 넣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연금저축은 연간 1,800만 원. 그럼 내가 아무리 많은 금융자산이 있다 하더라도 1년에 1,800만 원까지 납입이 불가능하고요. ISA 계좌의 경우는 연간 2천만 원씩 납입이 가능한데, 자 근데 중요한 건 두 계좌를 적절히 잘 활용하게 되면 5년 동안 그래도 1억 9천만 원의 납입 재원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만드냐? 일단 연금저축 하나 개설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ISA 계좌를 개설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연금저축에는 연간 1,800만 원씩 꾸준히 내서 5년 지나면 일단 납입 원금 기준으로는 9천만 원. 자 그리고 ISA 계좌는 2천만 원씩 5년 납입하게 되면 최대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ISA 계좌에 있는 돈을 연금으로 이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ISA 계좌를 해지하셔서 연금 계좌로 옮겨지게 되면 일단 5년 있다가 연금 계좌에 약 1억 9천만 원의 납입 원금이 일단 입금이 되고요. 일정 부분 수익이 났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그래도 2억 원에 넘는 자금들이 혹시라도 더 많은 수익이 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한 2억 원 정도의 자금이 최소한 연금 계좌에 확보됐다라고 한다면 한 보통 인출률을 따졌을 때 한 5에서 6% 정도 인출하면 적당하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억 원에 6%면 연간 1,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월 한 100만 원 정도의 일단 고정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재원들이 만들어지고요. 두 번째로는 월 100만 원 가지고 사실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공적연금에서 그래도 최소한 100만 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하는 게 목표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연금 준비가 잘 되신 분들 보면요, 실제 국민연금에서 150만 원 이상 타는 분들도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또 반대로 연금 준비가 아예 안 되신 분들은 정말 50만 원 미만, 훨씬 더 낮은 금액을 국민연금으로 이렇게 수령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국민연금에서 최소한 100만 원 정도의 기본적인 생활비를 일단 이렇게 좀 밑바닥에 좀 깔아놓는 형태로 일단 국민연금을 최대한 좀 잘 활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퇴직금과 관련돼서도 퇴직금도 일정 부분 사실 좀 연금 재원으로 좀 활용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퇴직금을 연금으로 좀 많이들 활용 안 하는 경향이 좀 있기는 한데, 근데 한번 좀 냉정하게 생각할 건 퇴직 이후에 내가 소득 공백기에 어떤 재원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래도 소액이더라도 꾸준히 일단은 개인연금 납입해 주시고, 퇴직금은 웬만하면 일단 노후소득원의 일부로 활용을 해 주시게 되면 이러한 구조를 잘 갖추면 최소 월 300만 원 이상의 생활자금들을 확보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그래도 5년 안에 최대한 많은 자금들을 확보한다라고 했을 때는 ISA 계좌와 연금 계좌를 적절히 잘 활용해 주시기를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계획 이후에 어떻게 운용해야 될지 운용 관련된 공부들도 충분히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봉곤 작가님과 함께 연금 관련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작가님, 그럼 저희 성공의 진심이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려요. 그래서 연금 관련돼서 사실 많은 분들이 좀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도 많이들 해주시는데, 사실 복잡한 것보다는 조금 단순화하셔서, 그리고 너무 많은 지식을 듣다 보면 또 나에게 맞는 게 무엇인지 많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나만의 기준을 세우시고 꼭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납입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얼마를 낼 건지, 그러면 돈은 어떻게 굴릴 것인지, 나중에 인출할 때는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의 생활자금을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하셔서 일단 납입 운용 인출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연금과 투자 관련돼서 직접 운용하기 좀 어렵다 판단되시는 분들은 댓글 통해서 저희가 투자 진단 서비스를 좀 최근에 오픈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비용 안 받고 무료로 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가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